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내분비계 약제 처방의 정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갑상선 질환과 당뇨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는 갑상선 관련 검사의 해석과 하이포타이로이디즘, 그리고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인 하시모토 디지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서브클리니컬 하이포타이로이디즘과 하이퍼타이로이디즘, 하이퍼타이로이디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병인 그레비스 디지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에 대해서는 SGLT2 이니비터와 메포민 복합제 우선 치료 증례와 DPP4 이니비터와 메포민 복합제 우선 치료 증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상선 관련 검사의 해석입니다. 갑상선 질환의 제일 우선된 검사이자 스크리닝 테스트로서 중요한 것은 TSH입니다. 과거에는 TSH 노멀 레인지를 0.4에서 4 정도로 봤었는데요. 한국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최근 진료 지침에서는 TSH의 노멀 레인지를 0.6에서 6.8 사이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프리-T4의 경우에는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주요 호르몬으로 갑상선 기능의 직접적 지표가 되겠고, 프리-T3의 경우에는 T4의 활성 형태로 T3 다이로톡시코시스 진단의 중요한 검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안티-TPO 항체, 안티다이로포옥시데이즈 항체는 갑상선의 과산화 효소에 대한 자가 항체이고, 자가 면역 갑상선염, 특히 하시모토 디지즈의 표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시모토 디지즈라 하더라도 100% 양성은 아니고 95% 정도에서 양성이고, 그레비스 디지즈에서도 상당수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TSH 수용체 항체는 대부분 수용체를 자극하는 항체인데, 드물게 차단하는 항체도 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레브스 디지즈에서 90에서 95% 정도 양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시모토 디지즈에서도 드물게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안티바디의 경우에는 TSH 수용체를 자극하는 TSH 리세트 안티바디 일종인데요. 그레비스 디지즈에서 90% 정도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다이로글로불린은 갑상선 조직에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암 환자에서는 일반적으로 갑상선 조직을 완전 절제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갑상선암 환자에서 갑상선을 완전 절제했을 때 다이로글로불린은 거의 검출이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갑상선암이 재발할 경우에는 다이로글로불린이 증가하기 때문에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관찰에서 중요한 검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다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인데요. 다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가 양성일 경우에는 다이로글로불린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갑상선암 환자에서 특히 토탈 다이로이덱토미를 한 환자의 추적 관찰에서 다이로글로불린과 다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를 일반적으로 같이 측정하게 됩니다. 하시모토 디지즈와 다른 다이로이다이티스는 자연경과상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시모토 디지즈는 일반적으로 만성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으로 상당수에서 영구적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이로이다이티스, 아급성, 산후, 무통성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 다이로이다이티스의 경우에는 갑상선 세포가 일시적으로 파괴되긴 하지만 해서 저장된 호르몬이 유출돼서 초기에 기능 항진증이 생기고 나중에 기능 저하증까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으로 호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하시모토 디지즈의 경우에는 자가 면역 항체가 중요하겠고 안티-TPO 안티바디가 되겠습니다. 안티-TPO 안티바디를 통해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인 것을 추정을 하게 되겠고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추적 관찰에서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의 90% 이상이 영구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레보다이록신을 거의 평생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안티-TPO 안티바디가 하이타이터라 하더라도 하시모토 갑상선이 발현되기 전 기간 동안에는
정상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발현이 된 뒤라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그 정상 갑상선 기능으로 호전이 되었다가 악화 완화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갑상선염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산후 호르몬 변이나 자가 면역 등에 의해서 갑상선 세포가 일시적으로 파괴가 되긴 하지만은 그리고 일시적으로 파괴가 됐을 때 갑상선 호르몬 유출로 인해서 항진증이 되긴 하지만 나중에 대부분의 경우 정상으로 호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염 환자를 진단했을 때는 초기에 환자의 증상 조절을 위해서 만약 다이로톡시코시트 심톰이 심하다면 프로프라놀로를 사용해서 환자의 트레머나 팔피테이션을 조절하지만 나중에 환자가 정상 갑상선 기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 더 진행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와서 환자에게 신지로이드를 처방한다 하더라도 팔로우하면서 환자의 TSH와 프리T4가 호전이 되는 양상을 보이면 신지로이드 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80% 정도가 정상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후 갑상선염의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는 영구적으로 저하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이 바로 하시모토 디지즈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시모토 디지즈의 경우에도 초기에 갑상선 세포에 파괴가 일어나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는 하시모토 타이로톡시코시스 양상을 충분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이퍼타이로이디즘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로이다이티스나 하시모토 디지즈도 초기에는 갑상선 세포의 파괴로 인한 갑상선 호르몬의 배출로 하이퍼타이로이디즘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퍼타이로이디즘과 그래비스 디지즈는 같은 것이 아니라 하이퍼타이로이디즘을 일으키는 여러 질병들 중에 장기적으로 하이퍼타이로이즘을 일으키는 병이 그래비스 디지즈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갑상선염 환자는 다음과 같은 갑상선 기능 검사의 자연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우선 갑상선 세포의 파괴로 인해서 T3, T4의 분출이 나타나게 되겠고 이 기간 동안에는 하이퍼타이로이디즘 양상으로 되어서 TSH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주가 지난 다음에 유타이로이드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다시 정상 호르몬 수치로 돌아오게 되겠고 또 상당수에서는 갑상선 세포의 파괴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로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당수의 타이로이다이티스 환자는 결국은 유타이로이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변동이 갑상선염 환자들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모토 타이로이다이티스나 아니면 일반적인 다른 형태의 타이로이다이티스에서 초기 하이퍼타이로이디즘 양상이 나타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하더라도 그래비스로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메티마조를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주의 기간 동안에는 베타블로커인 프로프라놀로로서 증상 조절을 하고 나중에 유타이로이드나 하이퍼타이로이디즘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이퍼타이로이디즘으로 환자가 처음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환자가 하시모토 타이로이다이티스가 아닌 경우는 상당 대부분의 환자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증상 조절을 위해서 신지로이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팔로업을 하면서 용량 조절을 해서 결국 유타이로이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증례 환자에서 레보티록신을 처방을 해야 될지, 그런 처방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세 여성 환자이고 피로감, 추위를탐, 체중 증가, 건성 피부, 월경 분술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를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서 TSH와 프리T4를 측정하였고 TSH가 상승하였고 프리T4가 저하가 된 게 확인이 되었고 이번의 경우 안티-TPO 안티바디까지 양성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거의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우에는 장기간 갑상선 기능 저하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치로이드, 레보티록신을 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레보티록신 합성 T4 제제는 경구를 투여하면 혈중 T4 농도를 올리고 체내에서 T3로 전환돼서 갑상선 기능이 호전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한 번 공복에 드시게 되는데요. 공복에 먹는 방법은 아침에 드실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아침 식전 1시간 전에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거를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고, 아침에 1시간 정도 아침에 바로 드시기 정 불편하시면은 자기 전에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지로이드 용량은 체중 1kg당 1.6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성인 체중 60에서 70kg 정도라면 100 마이크로 제제, 즉 신지로이드 하나 제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고령, 특히 관상도매질이나 심부전 같은 심혈관 질환 또는 심방세동 같은 게 동반이 된 환자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신지로이드 한알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대사율 변화가 나타나서 심혈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지로이드 4분의 1알이나 반알인 25마이크로나 50마이크로로 시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료기간 및 모니터링을 할 때는 우선 고려해야 될 것은 TSH의 경우 호전이 되는데 약 2달 정도 걸린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TSH 모니터링은 처음 한 달 내에는 참고치 정도로 보시고 나중에 2달 뒤에나 TSH 기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겠고, 그 이전에 신지로이드 용량 조절의 경우에는 프리T4를 기준으로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프리T4의 경우에는 한두 주 내에도 눈에 띄게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하시모토 다이로이다이티스로 진단이 되고 신지로이드를 처방해서 처음 환자가 약을 잘 드시고 증상 조절이 되는지 팔로우 한다면 약 한 2주 정도 뒤에 TSH 프리T4를 보면서 보고 환자가 약을 잘 드시는지 약 드시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하게 보면서 환자가 TSH 기준으로 신지로이드 용량이 확정이 되고 환자의 증상도 충분하게 조절이 잘 된다면 용량 안전화가 된 뒤로는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가끔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시모토 디지즈에도 90% 정도는 영구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로 가지만은 일부는 정상으로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팔로우할 때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분에게 신주로이드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73세 여성이시고 관절통이 있고 약간의 피로감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분에게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서 TSH 프리T4를 측정했는데 TSH는 12.5, 프리T4가 1.0으로 정상범위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간 검사에서 안티TPO 안티바디가 양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에게 신주로이드를 처방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에 약 한 4, 5년 전 진료 지침이었다면 이분이 TSH가 10을 넘고 안티TPO 안티바디가 양성이기 때문에 신치로이드를 처방하는 것이 권고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래 진료 지침에서는 더 이상 권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에게 신치로이드를 처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메타 분석 결과 프리T4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및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은 TSH의 경우에는 TSH가 낮은 것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심혈관 질환 사망의 위험과 관련은 있지만은 TSH가 높은 것은 큰 관련성은 없고 특히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과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이 TSH가 높은 군에서 도리어 더 적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70세 미만의 경우에는 TSH가
감소해도 심혈관 질환 발생과 모돈에 의한 사망이 약간 증가하고 TSH가 증가해도 약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심혈관 사망의 경우에는 TSH가 정상 범위일 때가 제일 낮고 TSH가 낮아도 증가하고 TSH가 높아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는 분의 경우에는 TSH가 증가할수록 심혈관 질환과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은 TSH가 증가할 때 거의 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심혈관 질환 사망과 심혈관 질환 발생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나 80세 상의 고령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를 대상으로 레보티록신, 신지로이드를 서플리먼트 한 것이 과연 환자의 심혈관 질환이나 인지 기능이나 사망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RCT가 진행이 되었는데 RCT 결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트러스트 연구와 80세 이상 고령을 대상으로 한 IMO 연구 모두에서 신지로이드 치료가 심혈관 질환이나 인지기능 사망률에 영향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2023년 대한갑상선학회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료 권고안에서는 고령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TSH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라고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특히 TSH가 10을 넘는다 하더라도 신지로이드 치료를 권고하지 않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갑상선학회 진료 지침을 보면 우선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정의를 TSH가 상승이 되어 있지만 브리티포는 정상 범위인 경우로 보았고 국내 TSH 참고치를 0.6에서 6.8로 바꾸었고 무증상 갑상 기능 저하증의 분류를 경증, 즉 TSH가 증가해 있긴 하지만 10 미만인 경우 그리고 10을 넘는 경우로 분류하였고 앞서 TSH 수치가 환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 심혈관 질환 사망,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의 역학 연구에서 보듯이 70세 미만인 경우와 70세가 넘는 경우가 분명히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70세 미만과 70세 이상을 구분해서 권고하였습니다. 70세 미만의 성인인 경우에는 기존 연구에서도 TSH가 매우 높을 경우에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심혈관 질환 발생, 심혈관 질환 사망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70세 미만이면서 무증상 갑상 기능 저하증이 있고 TSH가 10을 넘으면 기저관상동맥 질환 또는 신부전 동반이 될 때 신치로이드를 쓰고 이상지지혈증이 동반될 때도 신치로이드를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경우들, 즉 70세 이하이면서 TSH가 10을 넘지 않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70세가 넘는 경우에는 TSH가 10을 넘는다 하더라도 치료할 필요가 없다 라고 권고하였고 고령 70세가 넘는 고령의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치료하지 않고 추적 관찰만 하면 된다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정례는 TSH 수치가 10을 넘고 TPO 항체가 양성이기 때문에 추적 관찰을 일반적인 추적 관찰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약 3개월 정도 뒤에 좀 더 짧은 기간 추적 관찰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TSH 수치와 TPO 항체 양성인 경우에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진행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이 조만간 변화돼서 클리니컬한 갑상선 질환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개월 내 한 3개월 정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정례를 보겠습니다. 32세 여성이고 체중 감소, 더위를 참기 어려움, 가슴 두근거림, 불안, 손 떨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TSH는 검출 불가 수준이고 브리티4와 브리티3가 상승해 있고 타이로이다이티스에 의한 타이로톡시코시스와 그레비스를 감별하기 위한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이뮤노글로뷸린과 TSH 리서트 안티바디 결과 양성으로 되어서 그레비스병으로 진단한 케이스입니다. 다만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이뮤노글로뷸린과 TSH 리서트 안티바디는 결과가 나오는데 수일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환자의 경우에는 이미 타이로톡시코시스 심톰 사인이 있고 TSH와 프리T4가 하이퍼타이로이디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이뮤노글로뷸린이나 TSH 리스트 안티바디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환자의 심통과 사인 조절을 위해서 프로프라놀로를 10에서 20mg 하루 3회를 처방을 먼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프라놀로 환자의 심통과 사인을 조절을 하면서 TSI와 TSH 리스트 안티바디 결과를 확인해 보고 TSI와 TSH 리스트 안티바디가 양성으로 진단이 되면 그레비스병으로 진단하고 메티마조를 처방하면 되는데요. 프리T4가 정상 상한의 2배 미만으로 상승한 하고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도나 중등도가 로 보인다면 메티마졸 초기 시작 용량은 보통 10에서 20ml, 약 15ml 정도로 스타트를 하면 되겠고 프리T4가 정상 상한의 2~3배 이상 아주 많이 상승하고 증상이 매우 심하다면 메티마졸 초기 용량을 한 2에서 30ml 정도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메티마졸은 항상 부작용에 대한 주의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메티마졸의 흔한 부작용은 백혈구 감소증과 무가립구증, 그리고 간독성, 피부 발진 등이 있는데요. 따라서 메티마졸을 처방할 때는 환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자분에게는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거나 아예 백혈구가 거의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모관이 따갑고 심한 감기나 몸살 증상이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 황달 등이 생기면 메티마졸을 즉시 중단하고 응급실이나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반드시 교육할 필요가 있겠고 부작용 모니터링은 초기 검사로 CBC와 LFT를 시행하고 약복용 후 1, 2주 내에 CBC와 LFT를 파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CBC와 LFT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티마졸 치료 기간은 일반적으로 프리T4와 프리T3는 2에서 4주 내에 호전이 시작되는데 TSH 수치는 피드백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2달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따라서 2달 내에 메티마졸의 용량 조절은 프리T4와 프리T3 수치로 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목표 범위로 회복되고 임상 증상이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메티마졸 용량을 줄여서 한 알까지 또는 반 알까지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티마졸 약물 복용 기간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재발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TSH 리셉터 안티바디가 계속 양성이고 하이타이트의 경우에는 재발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년 반 정도는 약물 치료를 하고 TSH 리셉터 안티바디를 확인해서 이 수치가 많이 떨어지거나 네거티브면 약물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고려하기 위해서 전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학계 진료 지침은 최근 수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당뇨병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 환자가 심각한 고혈당이 있거나 산피 심통이 있으면 인슐린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혈당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당뇨병 환자가 죽상경화 심혈관질환이나 심부전, 만성 신장질환이 동반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상경화 심혈관질환이나 심부전이나 만성 신장질환이 동반이 되어 있다면 당뇨의 오간 데미지가 이미 와 있고 죽상경화 심혈관질환이 동반이 된 경우에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SGLT2 이니비터를, 심부전이 동반이 된 경우에는 SGLT2 이니비터를, 만성 신장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SGLT2 이니비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될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뇨 환자에서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 신부전, 만성 신장 질환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 혈당에 따른 약물 선택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 얼마 전 발표된 아메리칸 다이베틱 어소시에이션 진료 지침도 동일합니다. 당뇨 환자가 카디오바스큘라 또는 키드니 디지즈가 동반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ASCVD가 있다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또는 SGLT2 이니비터, 신부전이 있다면 SGLT2 이니비터, CKD가 있다면 특히 S베타 GFR이 60 미만으로 감소해 있거나 알부민 유려가 있다면 SGLT2 이니비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하였고, 최근 당뇨 환자에서 주된 동반 질환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 마슬드 같이 지방간 질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지방간 질환을 호전시키는 약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메리칸 다이베틱 어소시에이션에서는 당뇨 환자의 체중 조절에 대해서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당뇨 환자에서 체중을 한 5에서 10% 또는 15%만 감소해도 환자의 혈당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고, 최근에는 세마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같이 아주 체중 조절 효과가 좋은 약제의 경우에는 당뇨 레미션까지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대해서도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증례를 보겠습니다. 57세 남성이시고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당뇨로 진단되어 진료받으러 오셨습니다. 체질량 지수 35로 비만하시고 야식과 술이 잦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콜라 같은 음료수를 자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비만으로 인해서 수면무호흡증, 코골이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알부민요가 있고 A1C는 8.7이고 다행히 SDPTGFR은 노멀 레인지고 LDL 콜레스테롤이 145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알부민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SGLT2 이니비터가 1차 약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복합약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근거가 많이 늘었고 SGLT2 이니비터와 메포민 제제는 복합약제로 사용할 때 가격이나 복약 편의성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엠파글리플루친 5ml나 다파글리플루친 5ml 또는 10ml를 메포민 500과 복합되어 있는 약제를 하루 한 번 사용하게 되면 하루 한 번 먹는 약값이 500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고 복약 편의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당뇨뿐만 아니라 디슬리피데미아와 알부민요가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틴 제제로 같이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도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ARB 제제 중에 고혈압 환자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 간데살탄이나 델미사탄 같은 롱액팅 ARB 제제를 쓰고 최근에 나온 복합약제들은 혈압약, 이상지질혈증약이 복합이 되어 있는 약제들이 많기 때문에 간데살탄 8ml, 암노디핀 5ml, 아토바스타틴 20ml 복합제 같은 것을 사용한다면 한 번에 이런 약제들을 드시고 약값도 상당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약제를 쓰고 환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 야식도 줄이고 음료수, 콜라, 사이다 같은 음료수를 마시지 않고 물만 많이 마시고 한다면 이번의 경우 체중 감소가 충분하게 일어나고 알부민요도 보존되고 혈당 조절도 잘 되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콜레스테롤도 조절되는 매우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도 술이나 음료수를 다시 드시면서 혈압이 다시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A1C 조절 목표를 6.5로 잡았는데 A1C가 6.8 밑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다시 증가하고 혈압도 조절 목표는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이 목표인데 혈압이 137에 86으로 다시 올라가고 LDL 콜레스테롤도 1차 목표인 70을 달성했지만은 선택적인 목표인 55를 달성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뇨 약제로 3제요법, 3제병용요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3제병용요법으로 이번처럼 SGLT2 이니비터를 처음 사용한 경우에는
엠파글리플로친, 메포민, 그리고 DPP4 인히비터 같은 3제를 사용하는 것이 보험으로도 가능하고 복합제로 드시면 수능도도 좋고 약값도 싸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스타틴 복합제는 최근에는 다양한 용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용량들 중에서 환자의 조절 목표를 잘 달성시키는 약제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복합약제로 처방하게 될 경우 복약 평행선도 높고 약값도 현저하게 낮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GLT2 인히비터가 당뇨 환자에서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 혈압 조절, 신장 보호, 그리고 하드 프로텍션 같은 효과까지 다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만 SGLT2 인히비터를 처방할 때는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크게 이 약의 기전과 효과, 그리고 이 약으로 드시면서 나타날 수도 있는 불편감이나 부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SGLT 인히비터는 혈액 내 포도당과 염분을 소변으로 배출해서 당뇨를 조절하고 혈압과 체중을 조절하는 약이다. 그리고 당뇨 조절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심부전, 만성 콩팥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라는 장점과 기전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부작용으로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대출되기 때문에 질염이나 방광염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타구리 가려움이나 소변 볼 때 불편한 느낌이나 통증이 생기면 말씀해 달라라고 교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드시면 소변으로 염분과 수분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목마르고 허기질 수 있는데 목마르고 허기질 때 음식이나 음료수를 더 많이 드시게 되면 사실 약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물을 또 많이 드시지 않게 되면은 어깨도 키드니 인절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세요라고 교육을 하고 물을 구체적으로 한 1에서 1.5리터 이상 많이 드세요라고 교육을 하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GLT2 인히비터를 사용하면 근감소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SGLT2 인히비터를 사용할 때 당뇨병 관련 근가소증이 가속화된다, 될 수 있다라는 기전과 그 관찰된 결과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GLT 인히비터를 쓰고 그리고 체성분 분석을 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한 논문들을 보면 SGLT 인히비터를 쓰면은 체중 조절 혜택이 있지만은 근육 관련 지표도 줄어서 체중은 약 2.5kg 줄지만은 제지방량 1kg, 골격근량 약 400g, 체수분량 1kg 정도도 함께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정례는 67세 여성이십니다. 이분은 비만하지도 않고 6년 전부터 이상지질혈증으로 스타틴을 드셨는데 조금씩 혈당이 올라가서 4년 전부터 당뇨 전 단계로 들었고 올해 A1C 7.6으로 당뇨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심혈관 이전은 과거력도 없고 알부민료와 CKD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인에서 당뇨약을 쓸 때는 환자의 노쇠와 신체 기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아직 그 노쇠 전 단계와 노쇠에 접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노쇠 전 단계와 노쇠에 접어든 노인이라면 환자의 혈당 조절 목표를 더 느슨하게 하고 환자가 저혈당 위험은 없는지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심혈관 기전은 과거력도 없고 알부민료와 CKD도 없고 비만하지도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직은 SGLT 인히비터를 우선적으로 쓸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혈당 자체도 그렇게 많이 높진 않기 때문에 DPP4 인히비터와 메포민 복합제를 하루 한 번 드시는 것으로 충분하게 조절할 수가 있겠고 스타틴은 앞서
이번에 증례를 보면 이사지혈증으로 스타틴 복용 후에 혈당이 조금 올라간 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스타틴 제제 중에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적은 비타바스타틴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래에는 복합요법, 병용요법의 전성시대입니다. 고혈압 환자에서는 2제, 3제, 4제 병용요법을 쓸 일이 많은데요. 일반적인 고혈압 약제 병용요법의 순서는 ACE 이니비터나 ARB, CCB를 컨비네이션해서 우선적으로 쓰고 그 다음 다이렉티스를 쓰고 3제를 충분한 용량, 특히 다이렉티스를 충분한 용량으로까지 썼는데도 혈압 조절이 되지 않으면 드럭 레지던트 하이퍼텐전으로 의심하고 스피로락톤 저용량을 컨비네이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제, 3제, 4제 같은 그 복합요법을 과연 초기부터 써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 대한 표준 용량 단독요법 때 복합 약제를 비교하는 연구들은 과거에 단열 제제와 2제, 단열 제제와 3제까지 초기 치료로 사용하는 것이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발표된 콰테 4중주 연구는 고혈압 환자에서 표준 용량 단일요법 한 알 대 표준 용량의 4분의 1 혈압 약제를 한 알에 넣어서 초기부터 드시게 하는 4제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보시면은 알베살탄 150mg 일반 표준 용량으로 시작한 군과 알베스탄 4분의 1 도즈, 암로디핀 4분의 1 도즈, 인다파마이드 4분의 1 도즈, 비소프로롤 4분의 1 도즈를 한 알에 넣은 4중 알약을 시작한 것을 비교했을 때 혈압 조절도 더 잘 되고 이상 반응 관련 치료 중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 쿼텐 연구의 결론입니다. 당뇨의 경우에도 혈당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당뇨 경구 혈당 강화제 이제요법을 처음부터 쓸 수 있고 근래에는 당뇨 초기에 3제 병용요법까지 테스트를 했는데 지속적이고 안전한 혈당 조절, 인슐린 감수성 및 베타세포 기능 개선, 대사 프로밀 개선 및 신장 보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틴 로시바스타틴 20mg 도주 대 로시바스타틴 10mg와 아이지티니드 10mg 복합약제를 비교한 레이싱 트라이얼도 한국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레이싱 트라이얼 결과 심혈관 사망, 주요 심혈관 사건, 비치명적 뇌졸중 같은 1차 평가 변수가 로시바스타틴 20mg군보다 차이가 없거나 약간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었고 특히 부작용으로 인한 시험약 중단 및 용량 감소가 병용요법에서 더 적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근래에는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스타틴 제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모두에서 처음부터 복합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들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고려할 것은 한국인에서는 중등도 강도의 스타틴 용량도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서구에서는 ASCVD가 이미 발생한 환자, 특히 관상동맥 질환이 이미 발생한 환자의 경우에는 로슈바스타틴 20mg에서 40mg, 아토바스타틴 40mg에서 80mg 고용량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서는 아토바스타틴 20, 로슈바스타틴 10mg를 사용해도 인트라바스큘러 울트라손으로 관성동맥의 죽상 경합한 퇴행 효과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ASCVD가 발생한 환자에서 2차 예방으로 스타틴을 쓸 때 아토바스타틴 20이나 로슈바스타틴 10mg 정도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아토바스타틴 20과 로슈바스타틴 10mg를 사용해도 LDL 콜레스테롤을 타겟골까지 충분하게 감소시키지 못했다면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55 미만으로 떨어뜨리지 못했다면 에제티니브 10mg 컨비네이션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할 때 환자가 이미 ASCVD가 발생했고
한 경우는 고위험군 조기 집중 치료를 통해서 early intensive therapy를 하고 SGLT2 인히비터나 GLP-1 리서트 아고니스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노인이거나 이미 노쇠하신 분의 경우에는 너무 과하지 않게 그리고 특히 노인이면서 노쇠기에 접어들면서 스트로크나 관상도매 질환 같은 것이 동반되지 않는 분이라면 less is more가 될 수 있고 이런 분의 경우에는 DPP-4 인히비터 같이 부작용이 적은 약제로 서서히 조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약물 병용요법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아주 확립이 되어 있고 표적장기 손상이 있거나 처음부터 혈압이 160에 100을 넘거나 할 때는 단일제형 복합제를 쓰고 작용 지속 시간이 긴 고혈압 약제를 중심으로 하고 스타틴에다가 에제티니브 복합 콤비네이션을 하거나 SGLT2 인히비터나 DPP-4 인히비터, DZTD와 메포민 복합제를 처음부터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